기대하는가? 살림교육을 통해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가? 건강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가? 도대체 뭔가 어떤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건가 그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비행기 한번 이렇게 해볼까 해요. 일단 조금 쉬었다가 하실까요? 또 오셨습니다. 능력이 낮춰서 있다고 머리 안 감았는데. 어디 들어간다고 앞에서 출발한 게 아닌지. 가장 9시 10분 출발해서 이제 아까 봤어요. 1시간에 늦는 일이 걸려. 일이 가까운 거리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 스페셜과를 이렇게 레벨을 나누려고 하는 논의가 있죠. 들어보셨어요? 뭐 초급, 중급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만약에 초급 과정은 지금처럼 준다고 하면 중급 과정은 이런 산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같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급이 어떤 내용에 대한 심화라기보다는 다른 레벨의 살림 교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갖추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인가? 저희가 어저께 연구소에서 주말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 수요일에 저녁에 되게 열심히 해요. 세미나를 늦게까지. 근데 저도 이제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 제가 어저께 발표했던 내용의 요지는 배움이라는 게 뭐냐 목적이 우리가 뭔가를 학습하는 목적이. 근데 이제 두 갈래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하나는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더 가진 내가 되는 것이다. 이 중에 어떤 것을 배움의 목표로 이게 같을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한 경우도 있거든요. 더 나은 자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이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더 많이 가진 자를 더 나은 자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인간다운 사람인데 굉장히 덜 가진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경로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 자신의 변화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이건 나 자신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변화에 관심이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가진 내가 되려면 내가 더 좋은 상품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한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은 내가 되는 건 나 자신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평가라는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한참 나눴는데요. 이 배움이라는 걸 되게 멋진 말로 생애 핵심 역량이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OECD에서 쓰는 표현인데 OECD에서 2007년에 프로젝트를 했어요. 연구 프로젝트를. 이게 데세코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보화 사회로 변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포함한 문제들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거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평생에 걸쳐서 길러야 될 역량, 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렇게 기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평생 써먹는 게 아니고 평생을 두고 이제 길러가야 되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정리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세 가지예요. 뭘까요? 평생을 두고 우리가 길러가야 되는 능력이라고 하면 어떤 능력이? 이게 바꿔 말하면 내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자라는 동안에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건데 비슷하게 보자면 그게 만약에 맞다면 우리 학교에서도 사실은 이런 능력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춰야 사실 아마 될 텐데 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이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언제 행복하고 나는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거를 잘 아는 거. 이게 쉽나요? 참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의 60%가 대학을 선택할 때 교사 면담을 하면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성적이 이렇게 쭉 있고 대학들이 쫙 있고 학과가 이렇게 쫙 있고 야, 넌 여기다. 그 중에서 골라라. 이건 아니잖아요. 아이의 진로가 그렇게 결정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뭘 좋아하고 아이가 내가 뭘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언제 행복하고 뭐 인가 이런 거에 기초해서 진로를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못 정하는 아이들이 60~70%라는 거예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되고 싶은 게 없어요. 꿈이 없다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60%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업을 정해야 되는데 그 아이들의 60%가 또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전공까지 해놓고 우리 과 아이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교사가 되고 싶어서 와기는 왔는데 그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인지 자기가 정말 교사가 되고 싶은 건지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넌 교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부모님의 욕망을 자기 욕망이라고 착각한 것인지 이걸 아직도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락강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그러니까 내 욕망이 아니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사실 이제 엄마가 자기를 아이에게 동일시하는 과정을 겪고 자기 욕망을 아이의 욕망에다가 투영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아이가 되라고 자꾸 이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는 엄마를 행복하게 하는 게 내가 행복하거든요, 어릴 때는. 내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가 행복해 하니까. 그러면서 엄마의 욕망을 자기 욕망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심리적인 분리를 시켜야 되는데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다. 그게 청소년기에 일어나야 되는데 이 시기를 이제 겪지 못하면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면담을 해보면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년퇴임을 하는 사람이 60%가 남은 인생을 뭐 하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생애 핵심 역량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자기 잠재성을 발견하고 자기 삶 더 나은 내가 되고자 하고 그 더 나은 나라는 게 어떤 나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런 갈짓자가 되건 뭐 이런 삶을 살아갈 텐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상황에다가 던져서 정말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걸 내가 좋아하는지 잘할 수 있는지. 근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실제 세계와 단절돼서 사는 삶과 삶이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고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학습 효율성도 세계 최하예요.
그다음에 자살률도 세계 최하위. 자기 진로에 대한 자기 결정권도 세계 최하위. 그런 자기 삶을 꾸려가는 능력과 관련된 지표들이 거의 세계 최하위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이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서로 다르면 그걸 극복해서 합의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가지고 뭐 이렇게 그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지금 학교 공부라는 게 아까 인지주의 모델이라고 했는데 그건 다 암자 들어가서 혼자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경쟁자니까. 협력이라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고. 근데 무슨 이런 게 생기겠어요? 더불어 사는 능력이.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되니까 대기업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개인의 능력만 가지고 뽑았다가 조직이 와야 되는 일이 자꾸 생기니까 이제는 직원을 뽑을 때 공동 프로젝트를 시키고 그 과정을 계속 촬영을 해요. CCTV로. 그리고는 그 과정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그 팀 내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는지를 보고 뽑아요. 똑똑하다고 뽑아놨더니 이게 완전히 그 조직을 말아먹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말이 생기고 뒷담화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인 거죠. 똑똑한 애들이 그 짓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도구적 합리성은 그러니까 잔머리는 굉장히 발달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에 대한 합의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능력이에요. 더불어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학교 공부가 이걸 길러주냐는 거죠. 지금. 그리고 세 번째가 지식과 기술의 맥락적 활용. 말이 좀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 어떤 지식을 꺼내 써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을 꺼내 쓰느냐, 어떤 기술을 꺼내 쓰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보는 이미 널린 거예요. 지식은. 문제는 그 맥락에서 어떤 지식이 적절한지를 골라내는 능력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건 적용해보기 전에는 되게 어려운 것이고 맥락이라는 걸 알아야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텍스트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의 능력이라는 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게 아니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재현할 수 있는 능력만 묻거든요. 주로. 리프리젠테이션 능력만 본다고요. 주로. 더군다나 창의성 이런 거는 말만 그렇지 사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죠. 제가 대학에 있지만 대학에서 창의성을 볼 수 있는 도구가 거의 신뢰할 만한 게 개발된 게 없어요. 지금 창의성이라는 게 이렇게 뭐 검사지 해가지고 이게 알 수 있나요? 금방 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능력이 어떤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데 길러야 될 핵심적인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르는데 프로젝트 접근법이 짱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왜냐하면 아까 제가 그 배움의 과정이라고 하는 순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과정이 다 여러 사람들의 협력 과정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갈등도 생기고 의견 불일치도 생기고 그러겠죠. 누군가는 무임승차하려고 그러고 누군가는 자기가 주도하려고 그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경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든지 극복해가는 과정들을 연습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접근법을 한마디로 말할 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프로젝트적 관점에서 보면 뭔가 일을 하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박수치면서 기뻐할 상황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는 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기회가 생겼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아이들과 오늘 답사를 가기로 했는데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 이거예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계획이 비틀어져서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 상황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야, 우리가 가서 새 둥지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비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들은 이제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이런 배움의 기회가 없었을 텐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사의 태도에서 되게 중요해요. 프로젝트는 절대 계획대로 안 됩니다. 중간에 계속 문제가 생기고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마다 박수 치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기회가 왔어. 근데 그걸 교사가 해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엔 뻔히 저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애들한테 절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프로젝트는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지도자에게 되게 중요한 게 지켜보는 거예요.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갈짓자로 막 헤매는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그럼 뭐냐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거예요. 멋들어진 산출물이 나왔다고 그게 좋은 프로젝트였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뭔가 저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더 잘 이해하고 제가 이 세 가지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저 세 개의 과정을 어떻게 세 개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가는가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이들에게서 구체적인 사례들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과정은 대략 이제 끝났는데요. 자, 한번 사실 오늘은 제일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숲체험이나 숲해설이나 산림교육도 넓은 의미의 교육이고 배움이라고 한다면 배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해요. 환경교육과에 있지만 교육은 너무나 가르치는 사람 중심적인 단어여서 학습이나 배움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배움이라는 단어를 주로 쓰겠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한 생각 하나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산림교육이 어떤 극복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 하고 그 두 개를 이제 결합시켜 봤을 때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돌파구는 아니지만 유력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아까 사람 중심의 산림교육을 한다고 하면 도대체 아이들에게 참가한 사람들에게 뭘 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세 가지 정도를 큰 틀에서 목표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산림교육 그러니까 프로젝트 접근법은 근데 지도자에게 다른 능력을 요구해요. 보통의 교사들과는 좀 다른 능력.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는 교사가 많이 아는 자, 이미 정답을 아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는데 해설가, 그러니까 프로젝트의